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6주차에서는 문호개방 이후 한국의 국내적 갈등과 대응으로서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과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7주차에서는 동학사상과 동학논민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제1차 시에서는 지난 제6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6주차 강의의 대주제는 문호개방 이후 한국의 국내적 갈등과 대응이었고, 그 내용으로서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과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조일수호조약의 체결 이후에 국내 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세의 내용으로서 첫째, 개국파, 집권 세력과 개화파 중심입니다. 개국파와 위정척 사파, 이만선, 홍제학, 김평국 등 영남 유림 세력 중심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1876년 김기수, 1880년에는 김홍집, 1881년에는 조병우를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한 이후에 특히 1880년대부터 81년에 이르기까지 고종을 중심으로 한 개화 세력이 대내적 제도개혁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홍집이 일본에서 돌아와 황준헌이라는 사람의 사이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바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조선 정부 내에서 경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이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은 지금 조선에 가장 급한 일은 러시아를 막는 일이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협력하며 미국과 연합해서 자강을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한국이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통한 자강 정책, 스스로 강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정부 내 보수파와 제야의 위정척사파 사이에 강한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 결과 영남 유림을 중심으로 한 만인소 및 지속적인 상소를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과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의 제야 유림의 반발이 지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조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국내 정세의 두 번째 내용으로 민비 세력과 대원군 세력 간의 갈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1881년 8월 대원군 추종 세력이 국왕인 고종을 폐위시키고 물러나게 하고 대원군의 서장자, 아들은 아니고 서자라고 하는데요. 서자 중에서 장자인 이재선을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인 소위 이재선 추대 사건이 발생해서 민비 세력이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제6주차 강의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내 정세 속에서 발생한 이모군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 원인으로 첫째, 앞서 설명한 국내의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요. 둘째, 특히 일본식 군제 개혁으로 인한 기존 한국 구식 군인들의 불만. 셋째, 민씨 정권의 낭비 및 부패, 중간 관리 계층의 매간 매직 및 수탈, 국가적 생산력의 저하 및 국가 재정의 파탄. 그리고 넷째, 개항 이후 쌀의 유출로 인한 쌀값 폭등. 그리고 다섯째, 무관세 조항으로 인한 경제 파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원인의 결과로서 이모군란의 경과와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882년 6월 5일 무이영 소속 구식 군병들의 급료 지급 지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생긴 그 도봉소 사건의 발생. 이에 6월 9일 무이영 소속 구훈련동안 군병들의 공식 항의와 함께 도봉소 사건 때 잡혀간 자들의 석방과 급료의 정상적인 지급 요구, 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거부 입장 표명, 또 이에 구식 군병들의 선해청 당사 민경호의 집을 불태우는 등 무력 행사 돌입, 또 대원군 접견, 무기 탈취, 여타 군병들의 참여 호소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에 놀란 한국 정부의 민심 수습책 제시와 무력 진압 시도 및 실패, 그리고 6월 9일 날 오후에 군병들의 포도총 습격 및
민씨 일파와 개화파 인사 공격, 또 일본인 교환 살해와 기물 파괴, 경기 감염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를 제거하는 등 그런 조직적 무력 행동 개시 등의 그런 긴박하게 전개된 그런 과정들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 저항의 결과 결국 고종이 대원군의 재집권을 승인하게 되고, 재집권한 대원군은 통립기무하문의 폐지, 별기군 폐지, 5군형 복귀 및 급료의 정상적 지급을 약속하는 민심무마책을 전개하였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식군병들은 이러한 민시 수습체계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시 세력과 개화파 제거를 위해서 부자들을 습격하고 민비의 위장 국상에 참여하려는 양반 관료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결국 청나라 군대가 무력지담에 나서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청나라가 1882년 7월 13일 대원군을 납치하는 한편 대원군 세력을 제거하고 임오군란의 진원지이며 군병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왕십리와 이태원을 공격해서 임오군란에 참여한 군병 및 하층민들을 체포했으며, 일본군이 담당했던 훈련 도감 및 별개군을 폐지하는 한편 청나라 군인이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맡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임오군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임오군란의 경과에 이어서 6주차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임오군란의 성격 및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째, 임오군란은 반외세적이며 민족주의적인 민중의 대규모 자발적 저항운동으로서 이것은 당시 위정 척사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고, 둘째, 따라서 대내외적 구질서 타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오군란 과정 중 척양척사, 즉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사악한 사람을 배척하자라는 그 척양척사 행위로 투옥 죽인 인사를 구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대원군을 옹립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반봉건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하였다는 점은 이전의 밀란과는 다른 형태의 저항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셋째, 대원군이나 민비 세력 모두 국민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호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정권의 획득 및 유지에만 몰두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정권 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었고, 넷째, 임오군란을 계기로 대내적으로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급진개화파와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온건개화파가 분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다섯째, 임오군란 이후 대외적으로 청나라의 한국에 대한 간섭과 일권 침탈,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실리축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군란과 함께 제6주차 강의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임오군란 이후의 국내의 정세로서 첫째, 청나라의 한국에 대한 간섭 및 영향력 증대 정책과 집권 세력인 민비 세력의 대청 사대주의 노선, 즉 청나라를 섬기는 대청 사대 노선의 지속. 둘째, 개화당 세력의 정치 전면의 등장과 사대당과의 갈등, 특히 개화파의 리더 김옥균과 민비 세력의 지원을 받은 독일 출신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 간의 갈등 심화. 여기에 소위 보수파인 사대당의 개화당 세력에 대한 강한 견제. 셋째, 한국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1886년까지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프랑스 등과 수호 조약을 비준 또는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대개방 완료. 넷째, 국제정치적으로 안남, 비엔남이죠. 비엔남 문제를 둘러싼 청나라와 프랑스 간 갈등 고조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배경과 함께 강의에서는 갑신정변 발생의 원인으로서 첫째,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개혁개방 사상의 발전과 개화 세력의 형성. 둘째, 민씨 일가 중심의 친청 4대 수구 세력의 김옥균, 박용호 등 개화당 세력 견제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그리고 셋째, 임오군란 이후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특히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 심화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모군란 이후의 정세 변화와 갑신정변 발생의 원인에 이어서 제2주차 강의에서는 갑신정변의 구체적 경과와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개화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한국의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건개화파의 대표자로서 유길준의 사상, 그리고 급진개화파로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과 박영유의 사상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모든 사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개화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속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먼저 유길준에게 있어서 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으로서의 법적 권리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생산성을 타파하는 동시에 제도 및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길준에게 개화였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유길준은 특히 군신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유학의 차별적 계층 질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여부가 개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신 간 그리고 군주와 백성 간 위계적 계층 질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기초한 법적 제도적 발전 여부만을 개화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유길준의 한계죠. 유길준의 한계는 개화의 방법 및 속도와 관련하여 유길준이 수구당의 즉 수구 세력의 보수 수구 세력의 보수적 태도는 물론 갑신정변의 주체인 개화당의 급진적 변혁 방법을 비판하는 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유길준이 오늘의 형세를 참작해서 피차의 사정을 비교함으로써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내는 것이 바로 개화의 방법이다라고 하고, 또 개화하는 일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즉 장점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유길준이 당시의 개방 개혁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 중도적, 개량적 입장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길준의 사상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었던 급진개화 사상가 김옥균, 박영유의 개화에 대한 논의를 유길준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먼저 개화 사상가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김옥균과 박영유도 기본적으로 유길준과 같이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개혁을 개화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또 그것의 구체적 요소로서 평화적 대외 관계의 공고화,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의 고양, 정치의 효율성 및 민생 안정,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국방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적 독립성의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급진개화파나 온건개화파 다 동일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개화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양자 간의 비교적 동일한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의 방법과 속도에 관해서는 유길준이 급진개화파의 노선을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점진적 개방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김옥균과 박영유는 급속한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유길준이 개화의 상대성, 즉 개화 과정의 국가마다의 독자성 및 차이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유학적 오륜 질서의 유지를 의미하는 행실의 개화를 개화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제시하고, 또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해서 인간 및 세계에 대한 확대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법적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왕권적 권위 질서 자체를, 즉 왕조 사관 자체를 불변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에 비해서
김옥균과 박영윤은 개화의 상대성이라든가 군주권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논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김옥균과 박영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후진성을 적극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미 발전을 이룩한 서구 및 일본의 경우를 들어서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 개방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가진 그들로서는 온건개혁파가 주장하는 제왕권의 유지라든가 유지 강화론이 국가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점은 바로 김옥균과 박영유가 위기 극복과 발전의 책임자로서 현실 군주, 당신은 고종이겠죠. 현실 군주의 안일한 태도와 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옥균과 박영유는 문호개방기 한국이 처한 대내적 위기의 원인을 대내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만 몰두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군주 및 집권 세력의 무능력과 부패, 그리고 양반 관료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서 다수 민중의 생존권과 국가적 독립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개혁 개방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즉 김옥균, 박영유의 정치 목표가 철저히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생존권 및 생활권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육강식의 국제 형세 속에서 국가적 독립성을 보존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보민호국, 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보민호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었고, 이러한 바로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가 배웠던 갑신정변이었다라는 것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사상 비교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신론적 근거를 일부분이나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몇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제6주차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갑신정변의 경과와 성격 및 평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이 1883년부터 청나라 군대의 축출과 국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변혁 운동을 결심하고 사전 준비에 착수하게 되는 과정과 1884년 봄부터 비엔남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주둔 청나라 군대의 규모가 축소되자 정변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동시에 1884년 11월 김옥균 등이 개화당과 일본 공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공사 간 병력 150명과 일본 화폐 300만 엔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등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 과정을 거쳐서 1884년 12월 4일 개화당 소속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책임자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이 단행되었고, 보수파의 제거, 신정부의 인사 발령, 각국 외교관들에게 신정부의 수립과 개혁 정치의 실시 통보, 그리고 1884년 12월 6일 혁신정강 14교제 발표 등이 진행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84년 12월 6일 청나라군 1,500여 명이 무력 공격을 감행하였고, 창덕궁이라는 국왕 거주 장소의 취약성, 갑신정변 세력의 수초 열세 및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의 배신으로 결국 갑신정변 세력이 패배하게 되는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김옥균, 박영유 등 일부 인사는 일본을 망명했고, 나머지 국내에 남은 개화당 세력들은 민씨 보수파에 의해서 철저히 색출되어 피살됨으로써 개화당은 결국 몰락하고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을 설명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갑신정변의 성격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성격 규정에 대해서 첫째, 갑신정변은 전통적인 한국의 개혁사상의 흐름과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 시민권 사상의 수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한국 근대 최초의 정치적 변혁 운동이었고, 둘째, 따라서 갑신정변은 자율적 개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김옥균 등 정변의 지도자들은 자주의식과 개혁의식을 가진 개혁의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째, 정변 주도 세력의 대외 정세, 특히 일본의 국내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청나라 및 국내 보수 세력의 정치적 지배력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세 번째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 지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 즉 민중 계몽과 민중의 지지를 결여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지향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신정변의 정치 외교사적 영향으로서 첫째,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서 4대 수구 세력의 권력 강화와 한국의 근대화가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고, 둘째,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 체결된 1884년 한국과 일본 간의 한성조약과 1885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천진조약 체결의 결과로서 청나라와 일본 간 갈등이 심해졌고, 또 청나라와 일본 양측의 대한국 간섭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마지막으로 셋째, 청나라와 일본에 대응하는 제3세력으로서의 러시아의 등장과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점을 제6주차 강의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에서는 제6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요약 부분이 좀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